안녕하세요. 역사의 상상의 한국사 김현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2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한국사는 어렵지 않았죠? 항상 우리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을 받거나 점수를 받는 게 그렇게 힘든 과목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게 모의고사에서도 문제를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한국사를 해설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오답선지 분석을 잘했는가,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하거든. 여러분들이 한국사는 시간을 많이 안 할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 하나 풀 때도 사실 문제 많이 안 푸니까 최대한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답 찾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답선지들을 우리가 이거는 어느 시기니까, 이건 어떤 인물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틀린 거네 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를 갖다가 최대한 끄집어내서 이 오답선지 분석하면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답은 쉽게 찾지. 답 찾고 나서 나머지 오답들을 제대로 분석했는가, 그거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1번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선사 문제. 선사 문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사회 모습을 보통 구분하게 나오는데, 심지어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아예 선사시대가 아닌 내용들이 완전히 들어있죠. 그래서 실제로 답은 1번 찾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비파형 동검도 줬고 심지어 고인돌도 나왔고, 그럼 우리가 계급이 발생한 어느 시기에, 청동기 시기에, 이 청동기라고 하는 시기는 계급이 발생하면서 계급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체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이 되고,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반도에서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되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냐? 일단 골품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신라가 떠오르셔야 되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배층끼리도 엄격한 신분제도인 골품제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기억을 해주면 좋은 거, 우리가 왕족인 진골들이 모든 권력을, 특히 높은 관등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면서 이 진골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육두품들이 골품제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승진의 제한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제약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굉장히 불만이 크더라. 본인들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육두품들은 결국에 신라 말에 호족과 결탁을 하더라. 요걸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다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여러분 풍수지리설은 자연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기륭화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고,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신라 하대 때 호족들이 적극적으로 유행시키면서 사회 전반에 퍼지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라 하대가 떠올라야 돼요. 신라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멸망기 때 워낙에 중앙에서 진골 귀족들이 권력 다툼을 심하게 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지방에서 독자적인 반정부적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는 걸 호족이라고 했죠. 그 호족들이 성장하면서 수도 중심의 사고관을 탈피하고 우리 지역, 지방 호족들은 자신들의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땅의 기운이, 우리 땅의 혈이, 막 이런 식의 풍수지리설을 굉장히 유행을 시키더라. 그래서 신라하대 때 풍수지리설이 유행한다. 주먹도끼 같은 경우 우리가 어느 시기 때, 구석기 때 사용했던 뗀석기의 모습으로 잘 알 거고, 인삼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됐다. 5번은 여러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는 우리가 가장 전근대사에 있어서 상품 작물의 상품 화폐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상업의 발달이라든가 수공업과 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하면서 농업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상인들이나 수공업자나 또는 광부, 이런 농민이 아닌 존재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작물에 대한, 즉 농업 생산물에 대한 이제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상업적 작물 재배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쌀까지도 상품화되는 것이 특징이고, 조선 후기 때 이런 상업적인 작물 재배가 굉장히 나타난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죠? 2번에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보시면 여러분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왕을 잡을 수 있어야 되냐면,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도입했대. 우리가 과거제 하면은 고려의 광종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고려 광종 같은 경우에는 호족이었던 아빠 태조 왕건이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왕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려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29명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왕자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왕건 이후에 2명의 왕이 있긴 한데 여러분이 거의 배우지도 않았던 왕권이 매우 약해진다. 왕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왕자를 배출한 호족들이 결국에는 반란을 통해서 자신 집안 출신의 왕자를 왕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막 하면서 왕권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4번째 왕. 그러면 이 광종의 모든 정치적인 업적들은 다 궁극적으로는 뭘 위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신구 세력을 교체하고 뭔가 나한테 충성스러운 관료, 인재들을 시험으로 이제 양성하기 시작했던 게 광종의 특징이죠. 그래서 광종이 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가 뭐예요? 호족들이 갖고 있던 불법 노비들을 조사해서 신분을 복구시켜주고 토지를 여러분 일단 회복시켜줌으로써 귀족들이 갖고 있는, 특히 호족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군사적인, 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키는 노비 안검을 하죠. 그래서 2번이 여러분 답이 됩니다. 노비 안검법은 진짜 중요하고요. 광종은 시험 문제 진짜 많이 출제가 되니까 호족들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광종의 정책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동법을 실시했다. 여러분 대동이 뭐야? 크게 같이 만든대. 이거는 뭔가를 통일한다는 뜻입니다. 그쵸? 조선 전기 때 우리가 세금 중에서 특산물을 집집마다 냈던 이 동네 뭐 유명하니까 너네 그 특산물을 진상해라 라고 해서 나라에 필요한 현물을 받던 곡물이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폐단이 많거든. 이걸 중간에서 걷는 애가 삥땅을 치기도 하고 착복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 곡물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에 진짜 특산물 제대로 할당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 누가? 광해가, 그쵸? 광해군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우리 대동법을 통해서 누구나 갖고 있고 보관하기도 쉽고 저장하기도 쉽고 운반하기도 쉬운 쌀로 다 내라. 특산물이 아니야 이제 쌀로 다 징수시키는 거. 이게 여러분 대동법 조선 광해군입니다. 자, 육조직계제. 육조직계제는 왕과 신하들이 모여있는 의정부와 그리고 실무행정을 집행하는 육조가 의정부의 힘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육조와 왕이 다이렉트로 연계되는 제도를 육조직계제라고 하고 육조직계제는 신하들보다는 왕이 결정권을 다 가지고 이 육조한테 실무행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왕권 강화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언제?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 때 처음 실시가 됐고 나중에는 자기 조카 몰아내고 왕이 되는 세조. 이 세조라는 인물도 겁나 왕권 강화를 도모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통해서 신권을 많이 누르는 왕권 강화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걸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전민변정도감. 요거 되게 중요하죠. 두 개가 제도가 거의 똑같아요. 그쵸? 전민은 밭과 민, 그러니까 백성들을 판정, 조사해서 여러분 판별을 하는 겁니다. 뭘 판별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권문세족이 갖고 있는 불법 노비, 권문세족 때문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면은 신분을 회복시키고 복구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게 노비 안검이거든. 두 개의 제도의 형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전민변정도감은 언제? 고려 말에 공민왕이 어느 시기 때 왕이 된 인물이야? 원간섭기 때 왕이 된 인물이죠. 원을 등에 업고 성장한 친원파 세력 같은 이런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불법 노비를 우리가 신분 회복시켜줬던 겁니다. 그래서 광종과 공민왕의 제도가 우리가 둘 다 목적은 왕권 강화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시기별로 그리고 용어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자, 구주오소경. 이건 딱 보자마자 통일신라의 제도죠. 그쵸? 통일신라에 참고로 신문왕이라고 하는 가장 전제왕권을 확립했다라고 해서 중요하게 배웠던 이 신문왕이 구주오소경. 나라 딱 통일했으니까. 통일신라잖아요. 기존에 있던 땅과 기존에 있던 어떤 인구와 차원이 다른 큰 영토와 많은 인구가 나타났기 때문에 행정제도를 바꾸면서 지방행정을 9개의 주와 수도인 경주가 너무 처박혀 있으니까 5개의 미니수도, 수도 같은 지역을 설정해서 지방행정체제를 다시 완비를 했던 게 구주오소경입니다. 통일신라. 됩니까? 답은 2번. 나머지 다 누구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죠? 자, 3번. 가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봤더니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 불교 파트 내용이 나와요. 그쵸? 원효대사, 의상, 해초. 여러분 이거 누구예요?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발달 승려죠. 그쵸? 통일신라 업적 찾는 겁니다. 통일신라 특징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사실 불교 파트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딱 5명의 인물의 업적을 선생님이 구분하세요라고 해서 수업할 때 엄청 강조했던 게 통일신라 원효대상 나무 아미타불
누구나 아미타 부처에게 귀의한다라는 연부를 외면 극락왕생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가 원효대사고, 관세음보살, 이게 여러분 누굽니까? 의상대사죠. 의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음이라고 하는 관세음 부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부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현실의 고난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관세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던 게 이 의상입니다. 그리고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나라에 가서 화엄종을 배워봐서 신라 화엄종을 개창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미타, 관음,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해초 스님 같은 경우에 인도에 불교 경전 구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기행문을 썼던 게 중앙아시아 인도에 순례기를 썼던 왕후천축국전. 요게 여러분 통일신라 3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고려의 2명. 고려 전기 의천의 천태종이라고 하는 교관겸수 강조했던, 그리고 불교 고려 후기 때 불교에서 진울국사에 우리가 정해쌍수, 도노점수라고 해서 수선사결사. 그래서 그 5명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통일신라인 거 여러분이 잡고 나면 답 찾기는 어렵지 않죠. 불국사, 석굴암, 이게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예술. 그럼 주자감이 설립될 때 이런 거 여러분 찾아야지. 주자감 누구 거예요? 일단 유교 교육기관이죠. 학교니까 유교 교육기관이에요. 이거 발해 겁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떠올라야 되는 게, 학교를 우리가 배웠어. 그쵸? 그럼 일단 발해는 주자감이야. 그럼 발해 밑에 통일신라 거는 뭐예요? 국학. 이건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국학이고요. 그쵸? 이거는 통일신라 신문왕이 참고로 설치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려 때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국자감. 그쵸? 그리고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이자 우리가 고등교육기관에 누가 있어? 고려 말에 만들어졌지만 조선에 쭉 유지되는 성균관. 당연히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경국대전이 편찬됐다. 조선의 기본법전이자 최고법전이죠. 조선의 성종이 편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종 이름이 왜 성종이겠어? 이룰성. 나라의 체제와 제도를 법전을 완성해서 문서로 텍스트로 딱 성문법전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나라의 기틀을 확립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국대전, 팔만대장경 여러분 이거 누구 겁니까? 고려 겁니다. 그렇죠? 고려의 팔만대장경. 고려가 즉 몽골이랑 여러분 싸우는 과정에서 강화도에 피난 갔을 때 강화도에서 조판을 했던 우리가 팔만대장경. 불력으로 몽골을 몰아내기 위해서 만들었죠. 교육입국조서. 여러분 교육입국조서는 언제 갑오개혁기 때나 돼서, 그러니까 조선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근현대사 때 나타났던 2차 갑오개혁 과정에서 발표됐던 신교육 학제 마련했던 거예요. 그죠? 자, 4번.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서 딱 일단 가를 보면 여러분 백제성왕이 누구예요? 한강을 뺏긴, 즉 고구려가 전성기를 누리면서 한강을 뺏어간 이후에 중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6세기에 백제가 5세기부터 중흥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웅진에서 중흥을 하는데 웅진은 도망간 수도이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고 폐쇄적이고 발전에 불리하네.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 더 평탄한 금강 하류로 가서 조금 더 중흥을 끌어올리겠다 했던 인물이 6세기에 사비성으로 천도했던 성왕이죠. 중흥을 많이 끌어올린 성왕이 그래. 내 옛 땅을 되찾겠다. 한강을 공격해서 고구려를 몰아내고 옛 땅을 되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때 신라와 함께 나제 동맹 상태였기 때문에 신라랑 같이 가다가 신라가 백제 뒤통수를 나중에 결국에 까면서 한강을 신라가 가져가 버리는 게 성왕이 진흥왕한테 배신당하면서 6세기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게 되는 경위입니다. 그 복수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신라의 결국에는 전사했던 왕이 성왕이죠. 공격에 따라서. 백제 성왕이 가야와 함께 신라의 관산성을 향하여, 그러니까 신라 뒤통수에 까인 다음에 신라한테 배신당한 다음에 복수하러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사실 백제 성왕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6세기에 여러분 신라가 한강을 차지한 사건과 관련 있는 거야. 그쵸? 근데 나는 봤더니 당해장수 이근행이 군사를 이끌고 매소성에 진을 쳤다. 매소성 기벌포전투 하면 여러분 뭐예요? 무조건 그쵸? 676년에 신라가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나당 전쟁의 대표적인 사건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중간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3번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신라가 6세기 결국에 한강을 딱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 신라가 주도권, 패권을 장악을 한 상태에서 문제는 중국이 그때 수나라가 여러분 이제 중국 전체를 통일하면서 고구려가 이때 수와 전쟁을 합니다.
살수대첩. 이게 여러분 딱 7세기 넘으면서 우리가 4, 5, 6세기 공부하고 나면 7세기 넘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살수대첩이죠. 근데 수나라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당나라도 계속 고구려를 공격해. 그래서 고구려가 당과 전쟁했던 게 안시성 전투. 근데 이거를 고구려가 막아내니까 당나라가 혼자서 한반도를 장악하기가 힘들어지더라. 그래서 이때 어차피 백제한테 계속 공격받고 있던 신라가 누군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니까 나당동맹을 체결해서 나당동맹, 김춘추가 당에 가죠. 그래서 당태종과 나당동맹을 체결하면서 신라와 그 당나라가 결국엔 나당연합군을 조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제 뭐 하겠어? 신라가 일단 백제 공격 때문에 당나라한테 도와달라 그랬으니까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는 660년에 백제 멸망. 그쵸? 그리고 나서 668년에 당나라가 먹고 싶어 했던 고구려 멸망. 근데 문제는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고 나니까 신라가 이제 당나라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새끼들이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네? 그래서 이제는 나당 전쟁. 그래서 매소선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당을 몰아내고 676년에 삼국 통일 탈환.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타단할 때까지 우리가 요 사건 과정에서 고구려 멸망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일단 뭐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막 이쯤인데 여러분 전혀 해당 사항 없죠.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다. 여러분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는 통일신라식입니다. 통일신라식이. 그쵸?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 이거 여러분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갑신정변 이후의 모습이죠. 그쵸? 이모군란 갑신정변으로 우리나라에서 청나라 내정 간섭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정부가 러시아랑 친러 정책 추진할 때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5번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그쵸. 귀주대첩 고려 초에 있었던 11세기의 사건입니다. 그쵸. 그래서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고려. 거란이랑 싸우는 거는 고려죠. 거기서 서희의 외교 담판도 여러분 배웠었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전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렇구나. 자, 5번. 다음 교서가 반포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봤더니 우리나라가 중국 조정을 섬겨온 것이 200여 년이라 의리로는 곧 군신이고 은혜로는 부자와 같다. 또한 임진년에 나라를 지켜준 은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일단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야. 근데 광해는 여기 힌트 다 줬네요. 그쵸?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며 심지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는데 광해가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리배교를 하죠. 그쵸? 이때 너무 후금이라고 하는 여진족이 성장을 하면서 중국 명나라랑 후금이 대립할 때 광해군이 여기서 도와달라는 명예 요청을 수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결국에는 중리배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명나라한테 우리가 약간 의리를 지키지 못한 면이 있지만 실리적인 외교를 통해서 이민족의 침입을 받지 않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황제가 칙서를 내려도 구원병을 파견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광해가 지금 중리배교를 하니까 오랑캐와 금수가 되게 하였다. 우리가 결국에 의리를 저버린 꼴이 됐다. 그래서 광해를 폐위한다. 뭡니까? 광해군이 폐위당하는 사건, 그쵸? 우리가 1623년에 인조반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양반들 중에서 서인이라고 하는 성리학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서인들이 광해군의 중리배교, 그리고 사실은 광해가 우리가 폐모살제라고 아마 내신할 때 배웠을 텐데 자신의 친모는 아니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자신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는 사건이 사실 있었거든. 본인이 후궁 아들이라서 좀 약간 정통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결국엔 광해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패륜 정치와 중리배교 때문에 광해군을 군주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서인들이 인조를 왕으로 옹립하고 광해를 폐위하는 사건 우리가 인조반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조가 집권하고 나면은 당연히 우리가 친명배금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친명배금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후금이 쳐들어오는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 그쵸? 그럼 여러분 병자호란 발발 이전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알다시피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이잖아. 그쵸?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에 왕이 되는 인물이니까 우리가 답은 3번이구나 잡아줄 수 있습니다. 됩니까? 자, 6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텍스트들이 좀 넘어갔네. 자,
누가 즉위한 직후에 궁궐에 건립한 규장각 전경을 그린 것이다. 중앙의 규장각을 강조하여 그리고 사방의 부속 건물과 주변에 뭔가 에워싸인 듯이 묘사했대. 규장각에 재능 있는 젊은 문시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대. 그럼 텍스트가 넘어갔지만 포인트는 뭐예요? 규장각을 만드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규장각 누가? 그쵸? 정조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 후기 때 임진왜란 끝나고 붕당 정치가 막 지속되는 과정에서 붕당 전체의 변질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이제 영조와 정조가 등장하기 전에 붕당 정치 변질의 대표적인 숙종의 환국 같은 걸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이 디테일하게 안 나도 상관없어. 왜냐면 한국사는 되게 중요했던 뭐 환국 여러분 내신 때 막 공부했던 그 환국의 구체적인 사례 이런 걸 물어보진 않거든. 거의 주제를 잡을 수 있는 정도만 보기 때문에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우리는 왕권이 약화되더라 했던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왕권이 약해지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영조가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 뭔가 신하들의 힘을 누르고 결국에는 왕권을 강화시켜야겠다라고 해서 탕탕평평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하들의 힘을 균형 있게 맞춘 다음에 상대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탕평책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그 탕평책을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가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영정조의 탕평책이라고 했던 거를 배웠습니다. 탕평책은 왕권 강화책이니까 정조는 결국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고 탕평책 말고도 규장각이라고 하는 왕실 도서관을 만들어서 일종의 자신의 개혁 기반 기구로 삼았던 거 그리고 젊은 관리들을 재교육하는 초계문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개혁 기반 인사들을 키우는 모습 그리고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들도 정조할 때 배웠습니다. 그럼 답은 여러분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탕평책이 대표적으로 정조 겁니다. 자, 훈유 10조를 남겼대요. 이게 뭡니까? 태조 왕건이 우리 고려 왕들, 후대 왕건에게 이제 고려 왕으로서였던 규율 같은 것들을 남긴 거, 지침을 남긴 게 훈유 10조고요. 그렇죠? 평양천도. 평양천도는 여러분 고구려입니다. 심지어 그쵸? 고구려가 국내성을 기반으로 성장하다가 5세기 장수왕 때 남진을 통해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면서 평양으로 천도하는 것이 5세기 전반에 있었던 일이죠. 쌍성총감, 이건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네요. 고려 공민왕이 쌍성총감부를 공격하죠. 우리가 원간섭기 때 뺏긴 땅이 쌍성총관부라고 해서 천령 이북 땅에 우리가 영토를 상실하고 원나라가 설치했던 기구 요거를 공민왕이 반원 자주화하면서 공격해서 천령 이북 영토를 되찾는다. 그쵸? 자, 사군육진 지역을 개척하였다. 사군육진이 뭐예요?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압록강 두만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쵸? 그래서 세종대왕의 영토 확장, 지금의 우리 한반도 모습을 갖추는 것이 세종대왕의 최윤덕, 김종서 장군분에서 사군육진 설치했던 거죠. 그쵸? 여진을 토벌했던 사건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7번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진주농민봉기 때 안핵사로 파견이 된 인물이고요. 평안도 관찰사로 제너럴 셔먼 사건을 처리했고요. 누구예요, 여러분? 박규수죠. 박규수. 연암 박지원의 손자였어요. 조선 후기 때 북학파 실학자였던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는 대표적인 개화사상가로서,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김옥균, 박영우 같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개화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길러내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박규수 같은 인물은 통상개화론이라서 문호를 열자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러분 답은 5번. 사실 이거 추론으로 할 수 있는 게 개화사상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5번으로 들어가셔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통상개화론이 딱 우리가 문호 여는 시기 때 문호를 열자 말자라고 얘기를 했던 인물 중에서 우리가 통상개화론의 박규수, 오경석, 홍영식 같은 인물들이 있었거든. 이 인물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하는 개화 세력들이 그 방식에 따라서 급진개화, 원건개화로 나중에 나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까지 같이 나와 있는 거고 1, 2, 3, 4의 여러분 인물들을 요런 거는 몰라도 돼요. 대한자강에 조직한 인물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안 배웁니다. 장지현 선생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대한자강이면 딱 보자마자 그냥 떠올라야 되는 게 애국계몽운동단체. 그쵸? 애국계몽운동단체로서 1906년에 신민회 할 때 같이 배웠던 겁니다. 우리가 부국강병이라던가 나라의 어떤 그 정치라던가 산업의 발달 이런 것들을 도모하려고 했던 인물들이 대한자강회고 이 대한자강회에서 했던 활동 중에서 고종퇴위 반대했던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했던 운동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한국사에서 교육과정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조선책략. 조선책략이 여러분 뭐예요? 책략은 스트래티지, 일종의 우리가 방략,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조선책략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근현대사가 시작할 때 러시아가 계속 남하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부동강을 획득하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표현 들었잖아요. 그 러시아의 남하에 필연적으로 조선은 먹힐 수밖에 없다. 그럼 조선이 러시아에 먹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략이라 함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일이라고 보통 하죠. 단결하고 결합하고 미국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황춘시엔이라고 하는 중국인이 쓴 책이 조선책략입니다. 그렇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이 취해야 될 전략, 친중, 결일, 연미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여러분 일단 조선책략이야. 이 책을 김홍집이라고 하는 일본의 수신사로 갔던 인물이 일본에서 이 책을 들고 들어와서 고종한테 건의했고 이 책을 읽은 고종이 so impressed 한 거지. 완전히 여러분 감화받아서 오케이. 그럼 이 두 나라랑 우리가 어차피 친구니까 뭐 하자. 미국과 연대하자라고 해서 이 책략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조미수 통상조약. 서구 열강 중에서 최초로 미국이랑 조약을 체결했던 거. 그렇죠? 을미의병. 여러분이 봐도 알겠지만 의병과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느낌이죠. 의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때 특히 이제 위정척사를 계승한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을미의병을 주도한 인물은 이송, 유인석 같은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들은 여러분 안 외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답선지로는 못 나와.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을사의병이라고 해서 을사늑약 체결하고 나타나는 의병의 대표적인 인물의 최익현이랑 평민 출신의 의병장 신돌석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한인애국단 김구 선생님이 조직한 의열단체죠. 그래서 이봉창 선생과 윤봉길 선생의 일종의 폭탄 투척을 통한 일본 장성들을 폭살 시도하는 또는 이봉창 선생 이제 일본 국왕마차에다가 폭살 시도했던 이런 모습들이 한인애국단에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8번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군사 조직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머리가 아플 거야. 공부를 되게 어렵게 했을 거야 내신에. 근데 일단 수능이나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라던가 또는 고3 모의고사에서 사실 군대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쉽게 출제를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나오면 우리가 독립군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배웠던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 즉 우리의 일종의 여러분 국군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광복군 위주로만 정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광복군 정도는 체크하세요라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말했고 1940년 충칭에서 임시정부가 조직했던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했던 활동 중에서 40년이면 2차 세계대전 즉 일본이 막 태평양 전쟁 좀 있으면 일으키고 막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 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연합국 우리가 일본, 독일, 이탈리아라고 하는 2차 대전을 일으킨 추축국에 맞서는 국가들이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이라고 해서 연합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본에 저항하는 거니까 연합국에 같이 참여해서 2차 대전에 참전해서 활동하는 모습이 보일 거거든. 그래서 영국군이 한국의 독립과 영국의 대일작전 승리를 위해서 서로 이 광복군과 원조하는 모습. 그래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는 모습이 보였던 게 한국광복군의 특징이죠. 그렇죠? 지청천 선생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특징이었죠.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요? 3번입니다. 한국 광복군 활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아마 알 거야. 그쵸? 우리가 미국의 전략정보국, 그러니까 CIA의 전신이 되는 OSS의 특수훈련을 받아서 결국에는 일본 애들을 쓸어내고 국내로 진입해서 우리가 광복을 쟁취하고자 했던 운동이 그 계획이 국내 진공작전입니다. 물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너무 빨리 해서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그쵸? 그래서 여러분 답은 3번. 나머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쌍성보 전투라고 하면 이거 쌍성보 전투는 사실 정답선지로 나올 만한 건 아닌데 여러분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이 조선혁명군은 뭐냐면 30년대 만주에 있었던 독립군이에요. 30년대 만주에 있던 독립군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중연합이라고 하는 거래요. 30년대 초반에 한중연합을 하는 이유가 뭐야? 독립군들이 만주사변. 일본 애들이 만주를 쳐들어가는 게 31년이거든? 그러니까 중국 애들 입장에서 아 일본 놈들 나쁜 새끼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일투쟁을 중국 애들이랑 같이 했던 것이 조선혁명군의 쌍성보 전투나 여러분 조선혁명군이 아니다. 미안요 여러분. 한국 독립군입니다. 미안. 선생님이 지금 같은 부분을 같이 가르치는 게 좀 많아가지고 순간세미. 여러분
30년대 초반에 여기 조선혁명군이 있어요. 그쵸? 영릉과 흥경성 전투, 한중연합했던 거. 그리고 북간도 지역에 있었던 게 한국독립군. 이 한국독립군이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그래서 우리가 쌈송존자 이렇게 내신할 때 보통 외우라 그러는데 영릉과 흥경성 그리고 쌍성보, 대전자령. 이게 한중연합 전투 중에 대표적인 4가지 전투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정답 선지로까지는 안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들어는 봤다 대신할 때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럼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간 건 뭐야? 북한이 쳐들어왔었던 6.25 전쟁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이고 김좌진 장군. 그럼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 대첩에서 크게 활약했던 우리가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군대를 이끌었던 인물이죠. 그쵸? 북로군정서의 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1920년 10월에 청산리라고 해서 20년대 만주의 활동의 모습을 우리가 봤던 걸로 우리가 김좌진 장군이 나왔습니다. 그쵸? 조선혁명선언. 여러분 이거는 정답선지로도 나와요. 어디선가? 의열단이라고 하는 1920년대 활동하는 의열단체. 의열단에 여러분 나석주의 뭐 예를 들어서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여러분들 폭탄 투척하는 거라든지 김익상, 김상옥 선생이 여러분 조선 총독부랑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하는 거라든지 이런 김원봉 선생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졌던 의열단이란 단체가 항상 품에 안고 다니던 건 뭐야? 신채호 선생이 쓰는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 강령 지침으로 삼고 활동했던 모습으로 우리가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이 3번이고요. 5번 여러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선지, 그쵸? 자, 9번. 다음 문서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조선 독판 교섭 통상사무 조병직. 우리는 인천을 경유해 한성에 들어온 귀국건대에 철수를 요청했는데 자, 지금 조선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한테 수신지금 일본이죠. 그쵸? 일본한테 인천을 경유해 한성에 들어온 니네 나라 군대 철수를 우리가 요청을 했다. 근데 아직 답이 없어서 다시 요청한다. 그쵸? 일본의 철수를 요구했는데 이걸 거부하고 일본이 경복궁을 습격했던 사건이 여러분 사실 동학농민운동 과정에 있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는 전주성을 차지한 전라도의 동학교도들과 화약을 맺고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너네 지금 동학농민운동 진압하겠다는 핑계로 들어왔지만 우리 알아서 화약 맺고 화해의 약속 맺고 해산시켰어. 너희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 집에 가.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귀국군대는 여전히 돌아갈 기미가 없어서 이를 경계하고 있다. 빨리 철수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일본이 수용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걸 거부하고 일본이 더 이상 있을 명분이 없으니까 경복궁을 습격해서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친일내각의 개혁을 추진시키고 청일전쟁을 일으켜버리죠. 그래서 그 청일전쟁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청나라를 니네 말 맞다 나 발라버리고 그 이후에 일본의 영향권에 완전히 들어가는 게 친일내각이 계속 운영되는 갑오개혁 시기.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갑오개혁 이후에 그 2차 갑오개혁까지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확대되니까 조선이 또 나름대로 이걸 견제해보겠다고 러시아랑 친구했다가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죠. 그쵸? 이거는 지금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거고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의 이 청일전쟁의 배경 요 1번이랑 답이 매치가 돼주셔야 됩니다. 그쵸? 일본이 이걸 거부하고 갑오개혁 일으키고 청일전쟁 일으키더라. 됩니까? 자, 치안유지법의 영향. 치안유지법은 딱 보자마자 여러분 떠올라야 되는 게 일제강점기입니다. 연도까지 사실 못 외울 수는 있지만 치안유지법은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든 법령인데 우리나라에도 동시에 적용을 하는 거야. 지네 나라랑. 그래서 이 사회주의 탄압을 명분으로는 하지만 치안유지법을 가지고 우리나라 각종 민족운동을 이걸 빌미로 탄압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일제강점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척화비. 척화비는 누가 건립한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척화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전국에다 꽂았던 거죠. 그죠? 자, 별무반. 어머, 이거는 웬 전근대사 파트 내용. 그쵸? 별무반이 여러분 누군지 기억납니까? 별무반은 고려 때 거예요, 여러분. 그쵸? 고려가 12세기 중기 때 여진이랑 우리가 싸우면서 여진 정벌을 목적으로 만들었던 윤관이라고 하는 장군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게 별무반입니다. 그리고 이 별무반이 여진을 토벌하고 만드는 게 여러분 뭐예요? 동북
구성. 이 동북구성을 돌려달라고 계속 여진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나중에 조공받기라고 반환했다가 얘들이 더 커지면서 오히려 나중에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군신관계를 요구해서 우리가 그걸 군신관계를 수용을 하면서 고려 북진 정책이 중단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별무반은 고려 거 아셔야 돼요. 교정도감. 여러분 교정도감 누구 거예요? 이것도 고려 거. 심지어 이거 만든 인물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최충원이 여러분 만들죠. 최씨 집권기 최고 권력기구이자 우리가 이 무신집권기 때 특히 최씨가 집권한 이후에 최고 권력기구. 그쵸? 그래서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설치하는 거. 자, 10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자주 독립의 마음을 갖게 하고자 독립문을 세우고 월보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독립문 딱 보자마자 뭐예요? 그치? 독립협회가 되겠죠. 독립협회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한 일종의 여러분 아관파천이라고 배웠던 왕이 처소를 옮기고 나라의 자주 위상이 땅에 떨어졌을 때 환궁의 요구와 그리고 우리의 자주국권의 위상을 살리고 자강개혁하고 일종의 민권을 높이기 위한 단체로서 만들어졌던 게 독립협회입니다. 그리고 고종은 독립협회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환궁을 하고 대한제국을 건국해서 대한제국과 독립협회가 같이 어떻게 나라를 개혁할지를 토의했던 게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와 정부 관리들이 함께했다. 관민공동회고 거기서 의회 제도를 정말로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였던 게 헌의육조죠. 그쵸? 자, 그럼 독립협회 활동에서 답은 2번. 독립협회 보면 여러분 만민공동회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쵸? 러시아의 이권 침탈 이런 것들을 규탄하면서 우리 어떤 자주국권의 위상을 살려달라고 하는 민중집회로서 서울 종로에서 만민공동회가 독립협회 주축으로 나타나더라. 어린이날을 제정했다. 여러분 참고로 어린이날은 1920년대에 우리가 천도교를 중심으로 하는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고 제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5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20년대 때 모습이고 신흥강습소. 여러분 신흥강습소 이거 누구 거예요? 1907년에 조직된 신민회죠. 얘들아 신민회는 우리가 흔히 최초의 공화정을 주장했던 단체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던 애국계몽운동단체야. 애국계몽운동단체니까 정치와 산업을 발달시키고 교육을 발달시키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공화 정체를 수립하고자 했고 안창호 선생이 주축이 됐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민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태극서관, 자기회사,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평양에 만들었던 게 이거 기억하셔야죠. 대성학교랑 정주 만들었던 게 오산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하면 바로 여러분 신민회, 그리고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까지 건설했던 게 신흥강습소. 그쵸? 자, 그리고 브나로드 운동. 브나로드 운동도 여러분 언제? 1920년대부터 나타났던, 이렇게 쓰면 애매하려나? 20년대부터 여러분 우리가 농촌 계몽운동 나타나거든? 근데 이 계몽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동아일보가 브나로드 운동은 31년부터 34년까지 해요. 그러니까 30년대라고 봐도 되는데 요거는 시기를 안 잡아도 상관은 없고 쌤이 하나 써주고 싶은 게 동아일보. 우리가 언론지가 중심이 돼서 문자보급 관련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했던 게 브나로드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우는 시문의 상록수에서 나오는 그 채영신의 활동이 대표적으로 브나로드 운동의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거죠. 자,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이게 뭡니까? 조선어 학회. 그쵸? 30년대 활동했던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이제 국어연구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어학회가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죠. 답은 2번이고 나머지 천도교를 중심으로 하는 방정환 그리고 동아일보 언론지 중심으로 조선어학회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대화의 소재가 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기사를 보니 서상돈이 일으킨 운동 딱 보는 순간 국채보상운동이구나를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금연하여, 단연하여 우리가 운동에 동참하자. 그래서 우리 지금 국채 1,300만 원을 갚는 데 도움을 줍시다. 그러면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 나라 빚이 1,300만 원이라 이건 나라의 존폐와 직결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나라가 이제 갚으면은 존재할 것이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필연히 망할 것이니 우리 함께 단연금주하여 조금씩 돈 모읍시다라고 서상돈이 대구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운동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 이게 제일 중요했죠. 그 서상돈의 그런 어떤 이 운동을 뭔가 진흥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글 같은 것들이 언론제에 굉장히 많이 실렸고, 이 특히 대한매일신보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자, 보안회는 정답선지로까지는 안 나오지만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제강회라고 해서 배웠던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 하나고, 황무지 개강권을 일제가 요구했는데 그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우리가 저지시켰던 활동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쵸? 1904년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순종 황제가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타나는 게 뭡니까? 1926년에 60만세운동. 여러분 떠올라야 되는 게, 고종이 돌아가시면서 고종의 장례일에 맞춰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은 3.1운동. 순종 황제 돌아가시고 나타난 건 20년대 60만세운동. 그쵸? 구본신참. 여러분 구본신참은 광무개혁, 즉 대한제국의 대표적인 광무개혁의 원칙입니다. 그쵸? 새마을운동. 여러분 이거 1970년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우리가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고가 정책이 농촌의 농가 소득이 너무 떨어지고 농촌의 어떤 그 도시와의 어떤 차이가 너무 심해지면서 농가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농가의 현대화라든지 이 농촌의 어떤 경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자행한 수탈.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가장 큰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수탈의 기점이 되는 게 3, 40년대 때 중간에 우리가 중일전쟁이라고 해서 37년 중일전쟁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뭐 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을 중심으로 땅 뺏는 거, 그리고 회사령을 가지고 민족기업을 이제 몰락시키는 모습. 20년대는 산미증식 계획, 그쵸? 쌀 뺏어가는 게 포인트. 근데 30년대 특징은 뭐예요? 전시동원. 30년대는 일제가 전쟁에 미쳐 날뛰거든. 31년에 만주사변 일으키고 37년에 중일전쟁 일으키고 41년엔 진주만 습격해서 2차 대전 뛰어들고, 그러면서 3, 40년대 전반에 전시동원 체제. 너희들은 일본인이야. 일본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광스럽게 일본 전쟁에 목숨 내놓고 물자 조달해라 라고 하는 한국 신민화가 나타난 이유가 3, 40년대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이거든. 근데 그 전쟁 동원이 특히 30년대 초반보다 중일전쟁 이후에 본격화되면서 다 쪼는 거, 국가총동원법을 내려서 징용, 징병, 공출이라고 하는 것이 30년대 말부터 40년대까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러분 답은 뭐예요? 3번. 노동력을 여러분 강제로 징집하는 게 징용이죠.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징용, 징병, 공출, 이게 여러분 대표적으로 30년대 후반의 모습이죠.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여러분 언제? 6.25 전쟁 끝나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쵸? 결과죠. 방문국에서 발행했대. 방문국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막 개화 정책 추진할 때 우리나라 인쇄출판 담당 근대기구로 만들었던 거예요. 80년대 초반에. 그래서 1883년에 방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을 만들었던 게 한성순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개화 초기 때이기 때문에 880년대예요. 자, 토지 소유주에게 발급된 지게.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우리가 광무개혁 때 토지조사를 통해서 국가에서 토지 관련된 토지문서, 땅문서를 새롭게 발급했던 게 지게죠. 그쵸? 물산장려운동. 이건 일제강점기긴 하지만 1920년대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왜냐면 20년대 일본 애들이 미친 듯이 우리나라의 일본 기업들이 국내로 진출하기 시작하거든, 한반도로. 왜냐면 10년대 회사량 내려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못 만들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 민족기업은 거의 몰락했네? 그럼 20년대 때 일본이 막 침투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어떤 토산물을 살리자라고 해서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했던 게 20년대 초반의 모습이죠. 그죠? 자, 13번. 다음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일으켜 이모군란이네요. 그쵸? 1882년에 이모군란. 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모군란의 결과가 뭐냐. 그리고 가치셈이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딱 문호 열자마자 제일 먼저 발생하는 사건이 이모군란이거든? 강화도 조약 체결을 여러분 우리가 1876년에 해요.
근데 가마도 조약 체결하고 나면 이제 문호를 열었으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개화를 하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당연히 이거에 반대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위정척사들이 이거에 반대하면서 사실 이 두 개의 대립이 국내에서 크게 나타나. 그리고 이 대립이 결국엔 터져나온 사건이 여러분 뭐예요? 82년의 이모군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식군인들의 봉기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개화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하층민들이 합세하면서 개화에 대해서 불만이 터져나온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모군란은 결국에 청나라가 진압을 하면서 우리가 청의 내정간섭을 받게 되는,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내정간섭 받으니까 적극적으로 개화를 막 못하네? 급진개화파들이 이제 막 쫄리는 거야. 빨리 근대국가 수립해야 되는데 이모군란 이후에 명성황후가 뒤질 뻔하고 나서 뒤질 뻔한 정부가 개화를 막 적극적으로 못하잖아. 소극적으로 하잖아. 그래서 일으키는 게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갑신정변이 그래서 급진개화파 개화당인 김옥균을 주축으로 하는 84년의 사건입니다. 쌤이 이걸 왜 썼냐면 이 둘 다 청이 진압을 해줘. 그래서 둘의 공통적인 결과는 청의 내전 간섭이 우리나라에 엄청 강해진다라는 건데, 차이점은 이모군란 끝나고는 우리가 제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해요. 이 제물포 조약이 뭐냐? 너희들은 군대가 난을 일으킨 나라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본 공사관 경비를 너희 군대한테 맡길 수가 없어. 우리가 조선에 있는 일본 공사관 경비만큼은 우리 군대 보내서 할 거야. 그래서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요 이모군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청나라가 진압해줬으니까 청이 우리한테 갑질을 해서 하나 요구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지 통상권을 청이 갖고 가는 겁니다. 거류지를 폐지하는 거였죠. 내지 통상권이 여러분 뭐예요?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산간벽지 시골마을 서울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직접 팔 수 있게 하면서 우리나라 중개상인들 다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갑신정변 끝나고 나타나는 게 여러분 한성조약입니다. 이때 일본 공사관이 피해를 입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텐진조약이 체결되죠. 갑신정변 때 일본이랑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할 뻔하거든. 그래서 둘이 같이 철수하는 내용. 둘 다 가만히 있으면 전쟁할 것 같네? 근데 내가 발을 빼기는 제가 조선 먹을 것 같고 싫으니까 동시에 철수하는 게 텐진조약. 그쵸?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됩니다. 만주사변은 30년대, 일제강점기에서도 31년에 발생하는 거고, 홍경래난, 이거 여러분 조선 세도정치 시기 때 삼정의 문란 때문에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세도정치 초기 때 나타났던 거, 평안도 지역에서 삼정이정청, 이것도 세도정치죠. 세도정치 시기 때 삼정의 문란이 심각하니까 그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관청을, 특히 세도정치 말쯤 되면 너무 심해지니까 농민봉기가 삼정이정청을 철종이 설치를 합니다. 헌병경찰제도는 여러분 1910년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됩니까? 14번 가민족운동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심지어 도쿄 유학생들이 2월 8일 날 대한독립선언을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요. 이거 영향받아서 그 다음 달에 국내에서 종교 지도자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뭐가? 3.1 운동이 나타납니다. 학생들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쵸 여러분, 오등은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아이고 1919년, 그쵸? 3.1 운동의 모습이네요. 그러면 3.1 운동의 결과 나타나는 거는 임시정부. 3.1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듯 하였으나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민족운동에 뭔가 구심점, 체계적인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임시정부가 3.1 운동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5번. 회사령이 제정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일단 회사령이라는 것 자체가 1910년 일제강점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광무개혁, 이거는 일제강점기 넘어오기 이전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거니까 해당 사항 없고, 강화도제약은 심지어 1876년도인데 연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전혀 해당 사항 없고,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이전에 근현대사의 시작점이니까 요게 여러분 뭔가 싶을 거예요. 그렇죠? YH 무역사건이 뭡니까?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YH 무역사건이 연도로 치면 우리가 79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아마 들으면 이해 갈 거야.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우리가 유신헌법이란 걸 통해서 민주주의가 탄압을 되게 많이 받았죠. 그 과정에서 반유신 체제의 민주화 운동이 전개가 많이 됐지만 굉장히 많이 여러분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70년대 말에 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 정세가 경제 침체가 발생할 때 YH라고 하는 무역회사, 가발회사인데 사실 가발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그 여공들이 우리 회사를 다시 살려달라라고 야당, 신민당이라고 하는 그 야당 정당의 사무실에서 뭔가 시위를 벌여요. 근데 박정희 정부가 이거를 YH 무역 사건이라고 하는 요게 그 여공들이 야당 사무실에서 여러분 시위할 때 군인들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특히 경찰들이 들어가서 여공들을 막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면서 당사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야당 사무실을. 그러면서 김영삼 그때 신민당 총재가 외신 보도를 통해서 이게 뭐냐, 국제적으로 이런 민주주의의 퇴보를 보고만 있을 것이냐라고 해서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막 하기 시작하면서 김영삼 그때 국회의원이 잘리죠. 제명되죠. 그때부터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해서 김영삼의 일종 정치적인 어떤 연고지였던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반유신 운동이 확 번지고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11.6 사태, 김재규라고 하는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70년대 말에 박정희 정부가 붕괴되는 유신체제가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 가단체가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뭐뭐에 대해 알려줘. 요즘 문제가 신박해요. 뭐만 알려줘. 비타협적 민족주의, 사회주의. 좌우연합이다. 그쵸? 사회주의와 그리고 비타협 민족주의가 함께 좌우합작 운동으로 나타났던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단결하자. 기회주의. 기회주의가 뭐야? 타협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일본의 변절한 새끼들, 이런 새끼들을 부인하자라고 하는 3대 강령으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단체가 뭡니까? 신간회죠. 1927년에 조직돼서 31년에 여러분 해산할 때까지, 해소할 때까지의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 민족운동입니다. 그쵸? 신간회가 했던 게 뭐예요? 20년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던 거.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1929년에 광주 지역의 한일 학생들의 난투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광주 지역의 그리고 주변 지역의 학생들의 가두 시위 그리고 신간회의 후원을 통해서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확산이 되는데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입니다. 그쵸? 반민특위가 뭡니까? 우리가 반민족적인 행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처벌하는 그 반민법을 바탕으로 활동했던 단체잖아요. 요 반민특위는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정부 수립하고 우리가 민족 변절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 초기 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승만 정부. 에치슨 선언 뭐예요? 6.25 전쟁의 배경이었죠. 이것도 그러면 이승만 정부 시기. 1950년 1월에 에치슨 선언 발표되죠. 자, 13도 창의군. 여러분 13도 창의군이 누굽니까? 요거는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의병 중에서 최대 규모의 의병. 심지어 일본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 해산되고 그 군인들이 그대로 의병 다 들어가서 전투력을 만렙을 찍었던 의병이 여러분 누구예요? 정미의병이죠. 그래서 의병 전국 연합을 우리가 13도 창의군이라고 부르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지만 실패하면서 의병 활동은 끝나고 독립운동가들로 나중에 일제강점기 넘어가면서 바뀌게 되죠. 백두산 전개비가 건립됐다. 요거는 여러분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숙종 때 청나라 대표와 조선 대표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압록강과 토문강을 기준으로 국경을 정했던 거죠. 그쵸? 자,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주 지역의 항일운동 발자취를 찾아서 요즘에 지역 문제가 간혹 나와. 그래서 여러분 뭐 평양에서 있었던 전체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몇 개, 전주에서 있었던 거 이런 걸 여러분 잡아야 되는데 이번 거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일, 봉오동 전투와 함께 여러분들 청산리 대첩이 1920년 만주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잖아요. 그죠? 병인양요는 어디서? 강화도에서. 우리가 흥선대원군 시기 때 강화도를 프랑스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싸웠던 병인양요, 미군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신미양요 있었던 거, 을사늑약을 체결한 장소, 이건 여러분 안 배웠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덕수궁에서 체결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건 서울이고요. 윤봉길 의사 의거터, 윤봉길 의사 어디에서? 상하이 홍커 공원에서 그쵸? 한인 애국단 단원이었던 윤봉길 선생이 폭탄을 투척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중국 애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화받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이제 중국 국민당이 굉장히 많이 후원해주는 모습이 보이죠. 구미위원부. 여러분 요거는 구미위원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게 배우셔야 돼요. 임정이 만들었던 일종의 외교 사무소 같은 거죠. 참고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활동 안 해요, 여러분. 구미위원부를 바탕으로 미국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설치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17번 밑줄 친 이 선거의 결과로 옳은 것은 5월 실시 예정이었던 상황에 이 선거에 대한 주요 정당들의 의견을 조사한 자료 중 일부입니다. 유엔 소총의 결의에 따라서 이게 뭡니까? 광복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정부 못 만들잖아요. 그쵸? 3.8도 선거 놓고 밑에는 미군정, 위에는 소련 간접 군정이 나타나면서 사실 정부를 우리가 바로 못 만들고 모스크바 상호회상회의라던가 아니면 나중에 뭐 1차 미소 공의라던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뭐 이승만의 정읍 발언 때문에 좌우합작 운동이라던가 이런 걸 막 거치면서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를 처리했던 게 선거에서 정부 수립해라. 근데 또 북측에서 우린 싫은데라고 해서 그러면 선거 가능한 데서만 해라. 유엔 소총회에서 5.10 총선. 1948년 5월 10일 날 5.10 총선거를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 가능한 지역만 해라. 북측은 거절했으니까 남측만 해라 라고 해서 남한의 5.10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거죠. 헌법이 필요하니까 나라를 만들려면 그래서 재헌국회를 만들어서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7월 17일 날 반포하고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5.10 총선 5.10 총선의 결과 재헌국회 만들려고 총선한 거니까 재헌국회가 구성됐다. 이 재헌국회가 헌법 만들어서 정부 수립한다 우리가. 허니 6종. 이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원래 하잖아요. 근데 정부 고위 관료들끼리 같이 그러니까 만민공동회에 대한제국의 정부 관료가 함께 모여서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채택한 게 허니 6조. 임금께 올리는 의견 6가지입니다. 그쵸? 의회제도를 하고자 했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단행됐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는 특히 중요한 게 1987 영화 봤죠? 6월 민주항쟁 결과. 그쵸?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제일 중요한 직선제 개헌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참고로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국회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처음 헌법에 대통령은 국민 손으로 못 뽑았죠. 국회에서 처음에 뽑았습니다. 자,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설치됐다. 여러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뭐예요? 유신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대통령 간선기구죠. 유신헌법이 우리 이제 통일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적화통일 안 당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강력한 정부를 믿고 잘 따라오세요. 딴소리 하는 놈들 다 간첩이에요. 라고 했던 거. 그러면서 강력한 정부의 힘, 대통령의 힘을 강화시키는 게 유신헌법이거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때 통일, 뭔가 해빙무도 대탕트 시대로 넘어가면서 통일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일주체국민회의다 라고 얘기를 했죠. 모스크바 상호회상회의는 광복하고 나서 미군정, 소련군정이 처음 미소, 영이 같이 모여서 한반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했던 거죠. 그쵸? 18번. 오늘 발음이 진짜 안 된다. 밑줄 친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누군가가 나왔어요. 그쵸? 70년에 돌아가셨네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내가 뚫어놓은 작은 바늘구멍을 자꾸 넓혀서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평화시장의 재단사였던 전태일이죠. 그쵸? 청년 전태일.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러분 참고로 정부 시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현대사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우리가 저임금으로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라던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요구했던 그러면서 분신자결했던 자살했던 인물이 전태일입니다. 1970년에 우리가 전태일 분신 사건이 발생을 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어떤 주의 환기가 굉장히 많이 되죠. 그런 어떤 필요의식 같은 게 늘어나죠. 이때 여러분 전태일이 분신하면서 주장했던 게 뭡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거였습니다. 답은 4번이죠. 형평운동을 딱 보자마자 1920년대, 즉 일제강점기 때 백정들, 우리가 흔히 도축업자, 도살업자, 천민으로 조선시대 때 대우받던 이 백정들이 신분제가 갑오개혁에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대받던 사회적인 그런 어떤 차별에 저항해서 나타났던 게 형평운동. 화폐정리사업이란 게 뭡니까? 이거는 참고로 일제강점기 이전이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넘어가기 전에 메가타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나라 화폐를 일본 화폐로 교환하는 그러한 금융장악 시도를 했던 게 화폐정리 사업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민족자본이 몰락하고
결국에는 일본 제일은행이라고 하는 일본은행이 우리나라 화폐 조폐권을 갖고 가면서 중앙은행화되면서 금융이 완전히 장악되는 모습. 4.13 호원 조치, 이게 뭐예요? 80년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못 뽑으니까 전두환 정부 때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 간선제였거든. 그래서 전두환 정부 시기 내내 대학생들과 민주 인사들을 중심으로 헌법을 직선제로 개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전두환 정부가 뭐 하는 거? 헌법 안 바꾸겠다,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4월 13일, 특히 87년 4월 13일 헌법 안 바꿀 거다, 대통령 간선제 계속할 거다라고 해서 6월 민주항쟁이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렇죠? 1차 경제개발계획 여러분 어느 정부 때?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여러분 1962년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총 4차례 진행이 됩니다. 자, 19번 민주화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군, 이거 딱 보자마자 뭐예요? 5.18이죠. 1980년에 있었던 5월 18일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얘들아, 우리가 시민군을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12.12 사태를 일으킨 79년에 12.12 사태를 일으킨 신군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전 대통령이었던 그 노태우 씨와 그리고 여러분 전두환 씨, 사실 전두환 씨가 여러분 주축이 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육사졸업센터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일종의 여러분 군사 내란을 일으키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걸 신군부라고 불러요. 그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민주정부의 수립 그리고 유신헌법이 그때 계속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신헌법의 개헌 같은 걸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79년 말부터 80년 초까지 계속 전개가 돼요. 그거를 신군부가 뭘로 5월 17일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면서 무력으로 누르려고 했을 때 그 다음날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학생들이 나중엔 시민들이 결국에는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거의 10일에 걸쳐서 광주를 봉쇄하고 유혈학살하는 계엄군들이, 근데 그 유혈학살 과정에서 당연히 무장을 해서 시민들이 지켰겠죠, 본인들을. 그걸 우리가 시민군과 계엄군의 대치라고 해서 시민들이 이제 우리가 무장을 한 거는 5.18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군이란 단어는 그냥 5.18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 답은 뭐예요? 4번이 되겠죠. 그렇죠? 4.4 5.입 개헌은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개헌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2차 개헌이 4.4 5.입 개헌이고요. 3.15 부정선거는 여러분 1960년에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때 이승만 정부의 자유당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기분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나타난 게 뭐예요?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공명정대한 선거로 재실시하라를 중심으로 4.19 혁명. 그래서 이승만 정부 붕괴되는 이유가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신탁통치에 관한 협약. 신탁통치에 관한 협약은 뭐예요? 이거는 정부 수립하기 이전에 아까 전에 모스크바, 광복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해서 미영소가 우리나라의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때 그 결정문에 신탁통치안이 있었죠. 그렇죠? 평화적 여야 교체가 여러분 최초로 나타났다.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가 나타났다는 건 김대중 정부의 등장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당에서 늘 대통령을 배출했고 야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는 사건이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진전된 80년대 이후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야당 출신의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 것이 야당 출신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타나면서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했던 게 최초의 사건이다. 김대중 정부의 등장. 그렇구나 보시면 되고, 마지막. 다음 회담이 있었던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그럼 여러분 회담을 일단 뭔지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이 문제를 보고 선생님이 육성으로 뿜었잖아. 어머! 사진을 대통령이 이미 주셨어, 여러분. 이 출제진께서 김대중 정부 때죠, 그쵸? 여러분,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라는 걸 해요. 햇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 전까지는 대북 강경책이 좀 있었어요. 물론 화해 무드가 어느 정도 있으려고 했던 모습이 김영삼 정부 때 있었지만 바로 그때 여러분 김일성이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결국에 못하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북 화해 협력 정책. 발음이 잘 안 돼, 오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시기 때 아무래도 약간 북한에 대해서 좀 약간 적대적인 모습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처음에 민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때 현대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실 민간에서 먼저 시작했죠. 금강산 관광을 처음 시작했고요. 사실 금강산 처음에는 해로로 갔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판문점을 뚫고 간 건 좀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배로 우리가 가거든, 김대중 정부 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랑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만나는 최초의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이 최초의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하게 되고, 이 평양에 김대중 대통령이 가신 다음에 정상회담의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채택합니다. 같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내용 보면은 남측이 주장하는 연합제, 북측이 주장하는 연방제 중에 최대한 교집합을 찾아서 그걸 키워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통일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거였고, 이 이후에 우리가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개성공단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경의선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김대중 정부의 여당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햇볕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되고 2차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이제 노무현 정부 가면은 나중에는 육상으로 금강산 관광까지 시작이 됩니다.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노무현 정부 때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답을, 그쵸? 어렵지 않죠? 1번 정전협정. 이게 뭡니까? 휴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6.25 전쟁 과정에서 우리가 휴전했던 거, 이승만 정부 얘기를 하는 거고, 6.3 시위. 요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6.3 시위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경제성장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외국 자본 유치를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그 외자 유치를 할 때 처음에 막 파독 광부도 가보고 간호사도 가보고 하는데 돈이 그래도 없어서 제일 주요했던 게 뭐냐면 베트남 파병이랑, 그리고 나서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일본이랑 국교 재개하면서 8억 불을 받아와요, 우리가. 그 두 가지가, 베트남 파병이랑 우리가 국교 정상화가 60년대 중반에 외자 유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2개거든? 근데 사실 국민들이 좋아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사과받지 못하는 그런 국교 재개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굴욕적인 외교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6월 3일 날 6.3 시위, 굴욕적인 외교는 반대한다라고 해서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를 6.3 시위라고 해요. 근데 6.3 시위를 이제 계엄으로 무력 진압하면서 결국엔 국교 정상화가 됩니다. 됩니까? 발췌개헌안. 발췌개헌안이 뭐예요? 우리나라 1차 개헌 이승만 정부의 모습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가 자신의 반대 세력으로 많이 당선이 돼서 채워지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했던 게 발췌개헌이었고, 유엔 동시가입. 여러분 요거 누굽니까? 그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여러분 노태우 정부 시기 때예요.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요거랑 함께 또 뭐가 있어? 시험 문제 의외로 많이 나와요.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남북 기본 합의서, 불가침 조약, 남북 기본 합의서,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우리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하나 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게 여러분 3가지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됩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국사 문제를 봤습니다. 어려웠나요? 할만하죠? 사실 지금 한국사 문제들이 약간 유형이 정확하게 몰라도 문제가 풀 수 있게 나와요. 시기가 너무 다른 선지는 여기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시기의 선지들이 같이 나와서 답이 이게 될 수밖에 없다. 막 여기 저 있어요.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선지의 시기 간격들이 조금만 좁혀져도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헷갈리고, 그리고 오답 선지 중에서 난 이런 거 처음 봤는데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 정도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 핵심 내용 위주로 선지 구성을 다 하셔. 되게 지엽적인 건 선지로도 잘 안 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답 선지 분석 잘 하면서 너무 한국사 느슨하게 하면 사실 점수가 의외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시험 칠 때까지 일단 40점대를 기본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내가 너무 개념이 안 돼 있다 싶으면 우리가 내신 공부 다 끝나고 방학 때 한번 급하게 짧은 강의라도 돌려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한국사 지금 상태를, 내 지금 상황을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차시 때 다음 시간에 해설 강의에서 또 보죠. 수고 많았어요.